자, 56페이지 차고. 비정상적 패스 차고가 아주 중요하죠. 사기강박하고. 자, 일단 조문을 확인해 봅니다. 109조 1항, 2항 이렇게 있죠. 109조 1항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일단은 유효해요. 그 행위는 유효하되 나중에 착오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취소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나중에 볼 거예요.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그 취소 효과는 미리 간단히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취소 효과는 어디 있냐 하면 126페이지를 살짝 보세요. 12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14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언제부터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아, 내가 착오를 해서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의사 표시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구나. 취소를 하면 그 의사 표시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구나. 자,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착오가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조 본문과 단서를 합치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합치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뭐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근데 조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당사자사의 착오가 문제가 됐을 때 착오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툼이 생기겠죠. 어디에서 다툴까요?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다투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겠죠. 이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 표시 취소는 또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착오가 뭐냐?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데 그걸 표의자가 몰라요. 내가 답을 3번을 골랐어요. 문제를 시험을 보면서 답을 3번을 골랐는데 표시는 4번에다 잘못한 거예요. 깜빡하고. 이런 경우가 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착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오른쪽에 보면 착오의 유형이 쭉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표시상 착오입니다. 물건을 개당 1,000원으로 사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 썼어요. 10,000원 이렇게. 의사는 1,000원, 표시는 10,000원. 이게 전형적인 표시상 착오예요. 반면에 내용상 착오는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1,000원에 살 생각을 해요. 의사는 1,000원이에요. 표시도 1,000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자로 썼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중국 화폐단위죠. 어떤 원자로 써요, 중국은? 위안화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쓰죠? 둥글 원자를 써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즉 내가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착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자라고 있습니다. 사자는 심부름꾼을 말하는데요. 둘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개당 1,000원씩 100개를 사와라. 자, 갑은 을에게
개당 1,000원씩 100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얘가 병한테 가서 10,000원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를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해요. 표시기관의 착오. 표시기관은 심부름꾼을 말하는데 어떤 심부름을 하냐? 표시를 대신해줘, 표시. 근데 이 경우는 착오가 되겠죠. 갑의의사는 1,000원인데 을이 표시를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착오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전달기간의 착오예요. 전달기간은 갑이 을한테 쪽지를 써줘요. 개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메모지를 써줘요. 그리고 이 메모지를 을에게 주면서 병한테 전달을 하라고만 했어요. 전달. 그런데 을이 정에게 전달을 했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걸 전달기간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달기간의 착오는 원래 갑이 의도했던 병에게 갑의 의사 표시가 도달조차 하지 않았죠.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자 중에서 표시기관의 착오만 착오가 됩니다. 표시기관의 착오만. 4번, 5번은 나중에 보고요. 한 장을 넘기면 6번에 서명날인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이 서명날인의 착오는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매매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연대보증계약서더라. 신원보증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연대보증계약서더라. 이렇게 엉뚱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서명날인의 착오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착오가 되겠죠. 그죠? 나는 신원보증서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엉뚱하게 연대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의사는 신원보증이지만 표시를 연대보증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오가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동기예불법에서 한번 봤어요.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을이 이 A 토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A 토지를 사야지. 그리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사겠다라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을의 의사. A 토지 매수죠. 표시. A 토지 매수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을이 이 A 토지를 왜 사는가? 이게 동기죠. 그죠? 공장 지려고. 이게 동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즉 내가 공장을 짓고자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 경우처럼 내 동기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는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죠.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동기의 착오는 일단 일치하니까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을의 동기를 을이 갑에게 표시해서 갑이 알게 됐어요. 을이 갑에게 표시를 해서 갑이 을의 동기를 알게 된 경우. 또 하나는 을이 표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갑하고 교섭을 하는데 갑이 을한테 이 땅은 다른 것보다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갑이 말을 해. 그럼 을은 공장 지을 수 있나 보다. 땅 주인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서 을의 동기의 착오가 갑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착오는 원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에 의할 때. 58페이지 밑에 양가로 7번 동기착오. 동그라미 1번이 뜻이죠. 공장 지려고 A투지를 살 생각으로 A투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을 줄 수 없는 경우 같은 것들이 동기착오다. 동그라미 2번 원칙적으로 백구주 착오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백구주 착오가 된다. 기업,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우리 공장을 지려고 땅을 산다는 걸 갑에게 표시해서 갑이 알게 된 경우. 그래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착오가 된다. 다만 더 나아가서 갑과 을이 야, 이 땅에는 공장을 짓기로 하자 라고 갑과 을이 굳이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죠. 갑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맨 밑에 니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착오의 뜻과 착오의 유형 중에서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사자 중에서 표시기간 착오, 서명 날인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 두 개. 이런 것들이 백구주 착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이렇게 착오가 됐어. 착오의 뜻, 착오의 유형. 착오가 됐어. 내가 착오를 해서 의사를 표시했어. 그 효과. 일단 표시한 대로 유효해.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서. 자, 근데 이 취소 요건이 있어서 착오만 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죠.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가 뭐예요?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또 하나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먼저 중요 부분. 어떤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냐? 백구조 조문의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원 가갖고 판사님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까? 물어보면 판사는 판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이 먼저 세워줘야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기준을 세워놔야지. 그게 59페이지.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 경우의 효과 양가로 1번.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다. 그 밑에 4번. 착오를 이뤄 취소하려면 첫 번째 건이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된다. 그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근데 기억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기억은 이런 거야.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걸 안 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게 기억에 있는 요건이에요. 기준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아, 착오가 없었더라면 안 했겠지. 중요한 게 니은에 있는 요건입니다. 착오 때문에 착오한 사람이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이걸 경제적 불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착오 때문에 착오한 사람이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중요 부분 이다 아니다를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는데 다만 기준에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중요 부분 이다 아니다를 판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 판례를 보면 대법원이 제시하는 경제적 불이익, 그 기준에 따라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요. 내가 볼 때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 부분 같은데, 근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데, 근데 중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59페이지 그 중요 부분에 관한 판단 기준 중에 니은 경제적 불이익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쭉쭉쭉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중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라고 해서 기억의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밑에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요거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니은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만 확인해 봅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만 기억을 해두면 중요 부분이 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얼마든지 답을 고를 수 있단 말이죠. 자,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A, B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C가 있습니다. C에 보면 5개가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 여기에 집중해서 나와요. 먼저 A, 시가차고. 시가를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000원 주고 샀어. 그럼 나는 제값 주고 샀잖아요. 나중에 할 때 시가가 5,000원밖에 안 돼. 시가를 차고 했죠. 경제적 손실이 있지. 근데 중요 부분이 아니래. 시가 등을 착오하거나 시가 등을 속이는 것은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또 면적 착오. 토지대장에 1,000평이라고 되어 있어 이 땅이. 그래서 내가 1,000평 값을 주고 샀어.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네. 그럼 나는 700평밖에 안 되는 땅을 1,000평이라고 착각하고 1,000평 값을 주고 샀죠. 경제적 손실이 있지. 근데 중요분이 아니랍니다. 시가차고, 면적차고, 공유지분의 차고. 매도인이 갖고 있는 토지 공유지분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2분의 1 지분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돼. 지금 예를 든 것들이 다 경제적 손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래요. 왜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일단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시가차고, 면적차고, 지분 부족.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세 번째 소유자 차고. 갑소유 땅인 줄 알고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병소유야. 매매 목적물에 소유자를 차고.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3개를 기억합니다. 나머지 2개는 나중에 볼거 좀 어려워요. 가나 다 일단 3개를 기억합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중요 부분은 간단하게 기준 하나,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중요 부분 이냐 아니냐 해서 아닌 거 3개. 시가차고, 면적차고, 지분 부족, 소유자 차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머지는 다 중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대한 과실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죠?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하죠. 그죠? 법에서 뭘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의가 다시 둘로 쪼개져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이게 뭐였었죠? 알 수 있었다죠.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너 조심 안 해서 몰랐지 않냐? 이게 알 수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과실인데 선의예요. 선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로 크게 나누잖아요. 그죠? 선악. 그리고 선의가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문을 보다 보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선악만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악만 구별하면 되는 거. 아까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처럼. 반면에 선의를 다시 쪼개가지고 요게 같이 취급되는 게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선의 악의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선의를 다시 쪼개서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눈 다음에 요 과실을 악의하고 같이 취급하는 게 있어요. 아까 봤던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선이에요. 선이. 선인데 과실이 있는 거예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했어. 부주의. 그걸 과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만 구별하면 되는데 백구절은 이걸 또 나눈 거예요.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경우에요. 그걸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이걸 나눈 거야. 나눠서 요 경우 취소할 수 있고 요 경우도 취소할 수 있고 요 경우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지문이 뭐라고 나올까요?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면 경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내용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중과실과 경과실도 애매해요. 어떤 건 가벼운 과실이고 어떤 건 무거운 과실이냐. 구별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뭐냐. 이 과실이 부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현저한 부주의가 중대한 과실이래요. 그럼 현저한 부주의가 뭐냐. 중대한 과실이래. 대법원한테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그러면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현저한 부주의가 어떤 건가? 그럼 중대한 과실이라고 대답을 해요. 쥐들도 몰라 구체적 기준을. 대법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까? 모르죠. 초상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야. 도대체 어느 정도 부주의가 중대한 과실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구체적 기준이 없단 말이죠. 어찌됐건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착오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 모르고 있는데 무과실과 경과실 요 경우에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 경우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자를 빼버리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뭐냐 말이죠. 61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1번 현저한 부주의.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말이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중대한 과실이라 감이 빡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안 오는데 대법원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것도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기억 취소 못하죠. 그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이때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별합니다. 자, 있는 거 관련 판례 1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자, 내가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요. 그럼 땅 사기 전에 구청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확인해봐야죠. 근데 안 했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 중개, 우리 대법원은요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으로 봐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성 있는 중개사와 같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 그러면 확인해야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내가 목적에 맞는 땅인지 아닌지 임야도 토지대장 이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땅을 샀다.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맹지를 사버렸다. 그럼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장을 넘기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또 두 개. 1번과 2번, 3번은 같은 거예요. 자, 1번. 고려청자가 아닌 가짜 청자를 고려청자로 착각하고 거액으로 매수한 경우. 가짜 청자를 진짜 청자로 착각하고 매수한 경우. 이때 이 고려청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전문가조차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일반인은 더더욱이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전문가 말을 믿었어요. 중개인, 중개사 말을 신뢰했어요. 이렇게 전문가 말을 믿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지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중개사 등을 통해서 거래하면 중개사가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지.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2개, 없는 거 지금 2개, 2번, 3번은 묶으면 되니까 그 정도를 눈두장을 찍어주시면 아까 중요 부분이 아닌 것하고 합쳐가지고 나오는 착오와 관련된 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 문제 웬만한 게 다 풀립니다. 그 정도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가라 3번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입증 책임은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토지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지금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 신축 중. 근데 갑이 느닷없이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해요. 을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일이라면 갑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그럴 때 아유 그러세요 그럴까요? 뭔 개소리냐 그러겠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 다툼을 해결하려면 법원으로 달려가야 될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은 핵심이 내가 법원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실을 주장 앤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을 패소시켜요. 즉 입증 책임이란 건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승패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A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B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입증 책임이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아주 이 입증 책임 때문에 아주 그 대가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입증 책임의 분배는 나오지 않고 몇 군데에서 어떤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그 결론만 물어보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착오가 있었어요. 갑과 을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원 가서 판사님 저는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계약할 때 중요 부분을 착오했습니다. 라고 갑 취소하려는 자가 주장 앤드 증명해야 돼요. 대원칙이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가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해라. 입증 책임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얘가 이걸 입증을 해요. 그럼 법원은 취소를 인정하겠죠. 갑이 이걸 입증을 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하면 그 사람이 승소하는 거예요. 증명했으니까. 중요 부분을 증명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겨요. 그러니까 을은 안 됩니다, 판사님. 취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지, 을한테. 왜?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을이.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을이 주장을 해요. 이걸 을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고에서는 입증 책임이 나눠진단 말이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사실은 취소를 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이걸 증명을 하면 이번에는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게 착오에서 입증 책임이고, 우리 시험에서 입증 책임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입증 책임 물어볼 때. 입증 책임은 일단 민사소송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나올 때마다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가라 3번에 동그라미 1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게 뭐예요? 중요 부분이죠. 그걸 증명해라. 2번 반대로 상대방은, 즉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여기 착오에서 나오는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 갑이요, 중요 부분을 입증을 했고요. 을은 이걸 증명을 못했어요. 그럼 을이 패소하죠. 계약이 취소되겠죠. 을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죠.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없답니다. 이유는 109조에서 없어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취소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6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다. 판례입니다. 그럼 을은 보세요. 가부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짓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원상에 복구해서 돌려줘야 돼요. 물론 을은 갑에게 직반 매매 대금은 돌려받겠죠. 근데 이거 뒷담한 거, 이 비용, 이 손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죠? 억울하죠, 을은. 그러니까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겠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럼 을은 어떡하나요? 없다, 그냥.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가서 여러분들이 등을 두드려줘. 이게 법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얘네 둘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특약? 야, 우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약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오른쪽 7번 있다. 109조는 임의규정이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할 때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게 7번. 8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착오와 사기가 있고 착오와 담보 책임이 있는데, 착오와 사기는 사기 가서 볼 거예요. 담보 책임도 나중에 볼 겁니다. 3번을 기억합니다. 자, 갑과 을이 있어요.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질 않아요.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안 줘요, 을이. 요거를 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줘. 그럼 돈 달라고 쪼겠죠. 끝내 매수인이 돈을 안 줘. 그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은 뭐 할 수 있냐?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채무불이행의 기본적인 효과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려요. 취소를 하고 나 손해배상 못해. 이런 상황. 자, 좀 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소송이 붙었어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요. 반대로 을은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 소송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대법원은. 갑이든 을이든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 손을 들어줘요? 을의 손을 들어줘요. 우리 대법원이. 을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가 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에 의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이미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양가로 3번. 착오와 계약 해제. 여기까지. 착오는 오늘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조금 어려워요. 착오가 내용이 좀 추상적이어서. 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이 110조가 나왔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여기는 조문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3항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에요. 그 의미는 허위표시. 자, 요 1항과 2항이 문제입니다. 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조가 조금 다르죠. 특히 110조 2항은 110조 2항이라는 것과 조문 자체를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110조 2항은. 조문 내용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110조 2항이라는 것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110조 2항에 제3자 있어요? 제3자 보이죠?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죠? 110조 2항에 있는 제3자하고요. 110조 3항에 있는 제3자가 다른 놈이에요. 시험 문제에 그냥 제 110조 제2항의 제3자, 110조 제3항의 제3자라고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110조 2항의 제3자가 누구고 110조 3항의 제3자가 누군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별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먼저 110조 2항은 조금 이따 이해를 해보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사기는 우리 대법원은 기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기망, 속였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갑이요, A라는 물건을 사야지, A 물건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A 물건을 달라 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거예요.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즉 의사표시는 일치하되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표시한 게 아니라 속아서. 처음에는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속아서 산 경우. 살 생각이 없었는데 협박을 당해서 산 경우. 이런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자, 그런데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이요. 친구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자, 친구 병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류를 보여주면서 야,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원 보증 서류를 좀 내라 한다. 특히 영업사원 중에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회사에서 신원 보증 서류 내라고 해요. 수금해갖고 횡령하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신원 보증 서류라고 갑에게 제시를 했어요. 자, 이때 갑은 친구 병을 믿고 서류를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때 갑 어디에다가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원 보증 서류죠. 근데 그 서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의 채권자 을하고 연대 보증 계약서였어요. 연대 보증. 병이 속인 거예요, 친구 갑을. 자, 갑은 제3자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기망을 당하여 신원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대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걸 아까 서명 날인의 착오라 그랬죠. 그죠?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자, 이때 갑 나중에 을과의 연도 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이때 갑은 차고 취소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차고 취소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취소는 못한다? 사기 취소는 못한다. 의의를 볼게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 판례를 보세요. 사기란 기망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네 번째 줄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이거는 뭐다? 표시상 착오다. 그죠? 그러니까 비록 기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기는 적용할 수 없고 110조는 적용할 수 없고 착오만 적용해서 취소 여부를 판단해라.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하는 이런 거를. 표시상 착오가 있는데 속았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이건 고려하지 말으랍니다. 의사고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때는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사기 취소는 못한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을 함으로써 110조를 적용해서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일단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첫째, 순차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착오가 생겨야 되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이 의사고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요 착오가 나와요. 착오. 요거 109조 착오일까요, 이거? 요 착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기망을 당해서 착각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보면요. 뭐 먹기만 하면 살이 쫙쫙 빠지죠. 예?
야, 이 크림 배에 한번 발라봐. 뱃살이 그냥 하루 만에 쫙쫙 빠져. 라고 속였어. 그럼 나는 진짜? 저거 바르기만 하면 뱃살이 쫙쫙 빠져? 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이 착오가 앞에서 백구조 착오냐? 아니죠. 백구조 착오이려면 의사고 표시는 불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이 착오는 뭐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거예요.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생겨야 되는데 그 착오는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자, 왼쪽 64페이지 그 관련 판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다시 한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죠. 그죠? 판례도 착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착오는 무슨 착오에 불과하다?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본래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이 착오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하고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그냥 착각이라 그러면 참 좋은데 착오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누군가한테 속아서 진짜 이렇게 착각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또는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생겨야 돼요.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역시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이때 사기나 강박 때문에 착오나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착오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인과 인과. 인과관계가 두 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비법서가 하나 있다고 쳐요. 없는데 있다고 쳐. 여러분한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내놔라 비법서를. 비법서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해요. 병풍디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강박이죠. 근데 저는 무섭지가 않아. 향냄새를 좋아해. 그럼 강박은 실패한 거죠.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강박을 당한 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돼. 자, 두 번째. 저한테 병풍돼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안 통했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협박을 해. 콩밥을 먹이겠다. 전 콩을 너무 싫어해. 무서워해, 저는. 그래서 저 무서워. 근데 오죽하면 나한테 저럴까. 불쌍해서 줬어. 공포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은 생겼지만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사줬어. 버스를 탔더니 어떤 사람이 또 딱 더니 10년 전 모름사롱 사건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의 주범으로서 10년간 빵에 살다가 이번에 가석방이 돼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형님 누나 어머님 아버님들 불편한 자라 사주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무서워. 근데 저는 무섭지는 않고 불쌍해서 사줬어. 이거는 강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 때문에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기고 착오 또는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인과관계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하는 놈. 즉흥적으로 사기치거나 즉흥적으로 협박하지 않죠. 우리 사기치거나 협박하는 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획을 세워요. 저 자식을 어떻게 협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끼지 저놈이. 이정환이 저놈은 향냄새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향냄새 맡게 해주겠다는 이건 강박이 안 될 거야. 어떻게 협박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협박을 해서 저놈이 공포심을 느꼈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반격을 하면 안 되잖아. 공포심을 느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협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낄까?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매출과 연결시킬까?
이 두 개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하는 놈은.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하는 놈은 즉흥적으로 사기치거나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거나 협박을 하기 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두 개를 세워라. 요거를 이단의 고의라고 말을 해요. 아, 그지같이 어렵죠 말이. 세 번째, 이 사기라 강박이 위법해야 돼. 위법. 사기라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가 성립이 돼서 그 사기라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려면 사기 강박에 대한 착오 또는 공포심, 착오 또는 공포심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인과관계와 두 개의 계획, 이단의 고의와 마지막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사기치거나 협박하는 건 다 위법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 야, 그 정도 사기는 있을 수 있어. 그 정도 협박은 할 수 있어. 이 정도 사기나 이 정도 협박은 위법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살다 보면요, 통상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홈쇼핑 광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사기 오지죠. 예? 홈쇼핑 광고 한번 보세요. 이 가격,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 근데 내일 또 해. 홈쇼핑은요, 사기가 난무해요. 근데 그거를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홈쇼핑 업체가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죠. 노점상 보세요. 밑지고 판다 그러죠. 실제 밑지고 팔아요? 아니잖아. 그게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위법하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0조가 적용이 돼서 취소하려면 사기라 강박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110조 조문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그런 요건을 뽑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64페이지에 보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강박이 존재해야 되고, 기망은 속이는 거, 강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 오른쪽 위법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런데 여기도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망의 위법성과 강박의 위법성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이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 판결하는 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자, 그래서 기망의 위법성과 관해서 동그라미 1번의 기억 나왔잖아요.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옛날에 고두심 아주머니가 선전하던 파스가 있어요. 트라스트라고. 맞나? 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쩔뚝거리던 고두심 아주머니 그걸 딱 붙이면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 이게 사기잖아. 그게 위법이냐 말이죠. 아니야.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기억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상가를 분양하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일정 수익 보장 광고. 그죠? 2년간 연 12% 수익 보장.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위법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 믿고 속는 놈이 바보다 이런 뜻이에요. 야, 무슨 상가 1년에 12% 수익이 어디 나냐 말이죠. 그 속은 네가 바보다. 이게 첫 번째 기억. 니은 시가 속인 거 이것도 위법이 아니래요. 시가를 속인 거.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에 의해서 위법인가 아닌 거 기억 니은 두 개. 디귿은 신설객이 없는 도로를 있다고 광고.
그죠? 이건 위법이죠. 근데 신설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라고 한 거, 이건 괜찮아요, 또. 그래서 여기서 디귿의 포인트는 계획이 없는데 있다. 계획이 없는데 확정됐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 위법이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기억, 니은, 위법 아닌 거, 디귿 위법한 거, 또 위법한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상대방에게, 여기 보세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어. 이것도 위법이 돼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 말을 안 했죠. 침묵. 조금 어렵게 부작위라고 해요. 부작위. 이것도 위법한 기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니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위법한 기망이다 말이죠. 이런 판례들을 하나하나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기망의 위법성에서 위법 아닌 거, 다소 과장 광고,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 광고, 시가 속인 거, 위법 아니란 말이죠. 위법한 거 중에서 지금 본 거, 공동묘지 조성 사실 알리지 않은 거, 이건 위법하단 말이죠. 자, 오늘 기본 과정은 이 정도로 구별하자.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이 나왔어요. 자, 강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행위라고 그랬죠. 자, 이 강박에서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경우 있죠. 콩밥 맥이 있다. 그러면 무섭지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강박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위법하냐. 우리 대법원 위법하지 않다죠. 왜? 피해자는 고소권이 있어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고지를 하여 상대방의 설령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자가 손해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1억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손해는 100만 원밖에 안 생겼는데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그랬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인생 바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죠. 이때는 위법하다. 이때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말한 경우. 또 하나는 1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손에 사시미를 들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고소하겠다는 말보다는 사시미가 더 무섭죠. 회칼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요거를 수단이 부적당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럴 때 위법하다. 자, 강박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2번. 해악을 고지하는 거, 이게 강박이에요. 상대방의 해로운 행위를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강박인데 그 강박이 위법하려면 두 번째 줄,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죠? 또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단순한 고소고발은 위법이 아닌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위법한 수단과 결합이 된 경우,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거나 사시미 칼을 들고 있거나 이럴 때 위법하다. 이럴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사기와는 달리 강박은요 정도가 있어요. 강박의 정도 어느 정도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고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강박을 당한 사람이 느끼는 공포심의 정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 터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묻어버린다. 무섭죠? 무섭죠? 또 하나, 다음 달 와서 나를 잡아갔어. 내가 잡혔어. 지금 땅에 묻히고 있어. 두 땅에 이렇게 파묻혀갖고 흙이 막 떨어지고 있어. 무섭죠? 자,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전화 받았을 때의 공포심하고 지금 내가 현재 땅에 파묻히고 있을 때의 공포심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두 번째 건 어때요?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죠. 우리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게 요거예요. 요때는 무효로 가요. 요때는. 요거는 취소로 가는 거고 요게 무효로 갑니다. 사기는 정도가 없는데 강박은 정도를 나눠요. 그래서 6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 강박이 두 번째 줄 무효가 되려면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여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이 됨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요건인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위법성. 그래서 위법성에서 시험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었죠. 요 취소와 관련해서 조문이 2개가 마련돼요.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